정암사에서 펼쳐지는 삼소사계에 오신 여러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삼소사계는 계절마다 인문학 강연과 공연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인의 시간 또 사색의 선율을 주제로 안희연 시인님 그리고 김광석 기타리스트 분과 함께 하실 텐데요. 우선 전반부에는 시인의 시간이 펼쳐질 거예요. 그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 교보문고 건물이 있죠. 교보 빌딩 있죠. 그 빌딩에 그 매 시기마다 큰 이 글판을 설치하고 상징적인 문구를 시민들에게 이렇게 문학적인 감성을 일깨우거든요. 근데 문학계에서는 요 글판에 누군가의 글이 오르는 건 굉장한 명예와 영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글귀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안희연 선생님의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부 광화문 한 복판에 선생님의 식귀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알쓸별잡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배우 배두나 씨와 함께 여행을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문학적인, 문학적인 그런 통찰을 이 소위 그 알쓸별잡의 출연진 중생들에게 또 깊이 있게 설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안희연 선생님께서는 창비 신인 시인상으로 등단을 하셔서 또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하신 이 시대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시인이십니다. 선생님의 시에서 제가 뭔가 불가의 가르침과 이렇게 연결이 되겠다 싶었던 지점이 있는데 긍휼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긍휼, 자비인 거죠. 뭔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는 그 긍휼의 개념을 또 많이 몰입하셨고,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문학의 힘은 사람들의 통각을 일깨우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측은지심, 이 아픈 고통의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다. 가 이 불가에서 얘기하는 자비와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여행을 즐기시는데요. 채집통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채집통을 갖고 그 여행의 순간 또 감정,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부지런히 주우시면서 시인을 창작하신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선생님의 시각으로는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또 만나서 줍고 채집통으로 가서 또 선생님의 시로 구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 선생님께서 들려주실 시인의 삶, 창작의 순간들을 기대하면서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편하게 앉아서 대화 나눠볼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안희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 쓰고 있고요. 또 한예종이라는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만나면서 이제 시인이 되거나 소설가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읽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가진 종이 안으로 잘 옮겨올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대화하고 질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온다고 해서 사실은 어떤 중후한 매력을 가진 분을 상상하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너무 좀 젊은 외향으로 앉아 있어서 혹시 정말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활발하게 시를 쓰나요?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또 젊은 감각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서 조은하 선생님께서 너무 과분한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실은 저를 너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랑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광화문 현판에 문구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제가 오늘 대화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저랑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답도 해주시고 하는 분한테 제 책을 좀 선물해 드리려고 실제 제 책을 좀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대화하면서 서명해서 직접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구가 광화문 글판에 작년 여름께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이라는 제목의 시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시간은 반으로 접힌다. 펼쳐보면 다른 풍경이 되어 있다라는 문구였는데요. 이 문구가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읽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느라고 못 봤던 풍경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가면서 좀 숨이 차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들여다보기엔 좀 버거운 마음이나 감정이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좀 반으로 접어서 안 보이게 만들어서 좀 깊숙이 숨겨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우리한테 좀 그런 버거움을 주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을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름 하면은 좀 이렇게 비치발리볼이라든지 막 해변을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이랄지 하는 기쁜 모양을 상상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너무너무 무더워서 가물기도 하고 이번에도 특히 막 강릉 쪽이 굉장히 가물어서 좀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가문다든지 아니면 너무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항상 우리의 신발이나 양말이 마를 새 없는 빨래를 해도 깨끗하게 빳빳하게 마르는 느낌이 들지 않고 어쩐지 좀 축축하고 내 안에 어떤 감정들도 잘 해소되지 않고 무겁게 물을 머금은 솜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항상 여름이 되면 좀 버거운 마음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삶의 여름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무거운 마음들 혹은 사람들, 풍경들을 저는 가끔 이렇게 접어두어서 주머니 같은데 혹은 서랍 안에다가 잘 넣어두는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그걸 펼쳤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끔찍하고 캄캄하기만 했던 마음들이 다시 펼쳐서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다시 열어보니까 이건 이거대로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잖아 라고 뒤늦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어떤 시간이 반으로 접히는 거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호주머니 속으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언젠가 그것을 다시 펼쳐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혹은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풍경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을 쓰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광화문 현판에 걸려서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문의 영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친구랑 약속을 잡을 일이 있으면 광화문으로 그 현판이 보이는 건너편 그 식당을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노골적으로 자랑하시면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 나오면서 저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면서 이거 우리 딸 문장이잖아 이러면서 은근히 좀 자랑을 하시고 그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오시고 하는 즐거운 또 저희 가족 안에서는 또 재밌는 해프닝으로 또 남아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른쪽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물음 하나를 좀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책을 펼쳐서 시를 읽는다고 할 때 혹은 우리가 이렇게 언어 영역 문제 풀듯이 사실은 시를 많이 접하셨을 거라서 시는 항상 어려운 것, 난해한 것, 정답을 찾아 골라내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한 권의 책을 펼치거나 어떤 문자화되어 있는 무언가를 읽는 것이 진짜 시를 읽는 것인가? 혹은 우리가 그렇게 책을 펼쳐서 한 편의 시를 읽을 때 시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좀 던지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 아래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좀 흑백이어가지고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빙산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윗부분은 이제 수면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일 것이고 그 아래에 잠겨 있는 그 빙하의 모양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멀리서 이 사진을 보게 된다면 지금은 보이지만 실제 빙하를 보면
빙산의 일각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이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부분은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그 심연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빙하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부분 말고 그 아래에 펼쳐져 있는 그 빙하의 실제 크기가 얼마나인지는 사실 짐작할 수가 없죠. 저는 한 편의 시를 읽는 행위가 이런 빙하와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시집을 펼쳐서 만나게 되는 검은 글자가 시이기도 하겠지만 그건 아주 지극히 작은 빙하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고, 그리고 시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아주 좁은 문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시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일렁이게 된다거나 아니면 과거의 먼 한순간이 갑자기 나한테 훅 떠올라서 이 시가 참 마법 같은 힘을 지녔다. 어떻게 과거의 이 기억을 나한테서 떠오르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이 시로 인해서 이건 왜 그럴까 저건 왜 그럴까 질문하면서 나의 세계가 조금 확장되어 간다든지, 혹은 시집을 덮은 뒤에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시의 한 구절이 딱 내 머릿속에 전구처럼 켜질 때, 그럴 때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시를 만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를 읽는다는 건 단지 흰 종이 위에 쓰여져 있는 검은 글자만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다녀가는 감정들, 우리 머릿속에 다녀가는 생각들, 그로 인해 촉발되는 수많은 우리 마음속의 여러 갈래의 길들이 사실은 다 시를 읽고 쓰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는 우리가 아주 작은 빙하의 작은 부분만을 보고 아주 작은 힌트만을 얻었지만, 실제로 그 빙하의 전체 크기를 가늠해 보면 쓰여진 것보다 쓰이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말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생략된 더 많은 말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헤아리게 만드는 힘을 지녔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의 한 시인이 아사히 신문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신문에 기고한 시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인용을 해가지고 와봤거든요. 다니카와 슌타로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국민 시인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신경림 시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신경림 시인하고 주고받은 편지글이 실제 책으로 발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연배도 비슷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읽으면 동시가 되고 어른들이 읽으면 굉장히 철학적인 시가 되는 아주 간명하면서도 좋은 시를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잠깐 좀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 시가 존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 시를 단 한 번도 읽지 않고 인생을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문자로 쓰인 시 작품이 아닌 시를 모르는 사이에 접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 때나 누구를 사랑했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그럴 때 사람의 감정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희로애락과는 약간 다른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닐까요? 시를 읽는 즐거움의 하나는 삶을 일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 언어는 평상시에 말하고 읽고 쓰는 말, 즉 대화, 논문, 주간지 기사, 경제, 정치에서 쓰이는 말과는 좀 달라요. 그런 점이 시를 접근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원인의 하나일지도 몰라요. 물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시는 산문을 이길 수가 없어요. 멜로디나 리듬을 따지자면 시는 음악을 못 당하죠. 이따 아마 기타리스트 선생님의 연주를 들으실 텐데 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머리가 아프다 했다가도 이 연주를 들으면 언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음악이 바로 내 마음으로 이렇게 육박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요, 시가. 즉각적이고 해석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있는 그 음악의 리듬감을 시가 당해내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또 이미지가 가지는 정보량에 관해서는 시는 영상의 적수가 못 돼요.
영화 보는 건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시집 읽는 건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영상을 보면 그대로 뭐 어떤 정보들이 저희한테 입력이 되니까 그것들은 어떤 장벽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책은 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집어야 되고 펼쳐야 되고 읽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영상하고 대결을 하더라도 시는 아마 못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놀랍게도 시는 이 모든 것을 총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요. 시는 산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전달의 역할도 하고,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래나 음악의 역할도 하고,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영상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환상처럼 출현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우리가 시를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일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또한 시가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그런 산문들과 구별되는 지점들이 있다고도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시가 음악이나 노래에 가깝고 어떤 때는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다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말이 오히려 시를 생생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시는 노래도 있고 그림도 있고 논리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일상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는 지구에 있는 숱한 언어들의 차이를 초월해서 우리의 의식의 바람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좀 동의가 되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리송한 분들도 계신데, 바람구멍이라는 말이 저는 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에 있으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개방감이 들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지만 바깥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이 문이 다 닫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람이 통하지 않고 정신도 사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좀 자유롭게 넘나들수록 우리가 품고 있는 세계도 넓어지고 의미도 넓어지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세상에 문이 다 닫혀 있다고 생각하면 좀 답답함을 느끼고 내가 그 안에만 되게 좁게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바람구멍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삶하고 죽음하고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저는 이런 시가 가지고 있는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는 힘, 바람을 통하게 하는 힘, 우리의 의식을 자유롭게 만드는 힘 같은 것을 굉장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도 그 기분을 좀 같이 느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제 시가 한 편 있어요. 오늘 평소에 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시는 무엇이다 라는 빈칸, 괄호를 같이 좀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평소에 시는 무엇이다 라는 것에 빈칸을 어떻게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정답은 없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한테 제가 책 선물을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손 드셨어요. 네. 오, 너무 맛있는 말씀을, 와,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네. 그러시군요. 역시 또 굉장히 유려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쵸. 시라는 게 좀 편안하게 읽히지는 않지만 사실 시는 어떻게 읽어도 되고 더 창의적인 생각을 내가 발휘하면서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열려있는 창문처럼 정말 내가 열어서 읽고 아니면 또 닫고 이렇게 자유로울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좀 학습하면서 시를 많이 읽어버릇 해가지고 선생님 주신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마치 정답이 있고 좀 퀴즈처럼 풀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가 가지고 있는 되게 너른 품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뭔가 사물에 한번 비유를 해보실 분은 없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시는
이런 사물인 것 같다, 혹은 동물인 것 같다. 우리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로 한번 표현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마찬가지로 제 책 선물을 네, 바로 손을 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돌의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대리석이셨을까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화강암 여러 가지 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이해했어요. 왜냐면 좀 어느 정도 너무 구멍이 숭숭 뚫리거나 흔한 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잘 세공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니까 아마 대리석이라는 표현을. 네. 그쵸. 맞아요. 맞아요. 미켈란젤로도 대리석으로 조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재료의 느낌을 아마 이렇게 딱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돌인데 그 중에서도 대리석이 시의 느낌과 비슷한 것 같다. 너무 좋은 말씀이셨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 맨 위에 제가 정의를 좀 적어놨는데 저는 시가 신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신발이 어떤 일을 하나요, 여러분들? 신발을 맞아요. 가고 싶은 곳으로 이끌어 주기도 하고 혹시 다른 사람의 신발에 발을 한번 집어넣어 보신 적 있으세요? 타인의 신발 속으로 내 발을 집어넣어 보는 경험. 그러니까 내 발에 꼭 맞는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보다 내가 가진 발의 크기보다 커다란 발도 있고 너무 작아서 구겨 신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거나 아예 생각조차 못할 만큼 작은 어린아이들의 신발에 나의 발을 구겨 담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정말 잘 맞지 않고 되게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하죠. 그리고 신발을 처음 사가지고 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막 발이 구두 같은 것을 새로 사서 신으면 막 발이 까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적응하는데 어렵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신발이 가지고 있는 품이 시의 품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시를 읽으면 몸은 여기에 있지만 아까 우리의 의식에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 시를 읽는 행위다라는 앞선 정의가 있었듯이 이런 신발을 신어보는 경험이 몸은 여기에다가 두고 마음으로, 의식으로, 정신으로 어딘가로 우리를 여행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시는 신발이다라는 정의를 해봤는데 그 뒤에 문장이 있죠. 우리를 세상의 끝으로 데려가는 이라는 문장이 또한 붙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을 통해서 질문을 건네고 싶었어요. 시가 신발이라면 여러분들이 각기 지금부터 한 편의 시를 읽으면서 모양을 상상해서 신발을 신을 건데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세상의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세상의 끝은 어디일까요? 다 다른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과학자라면 뭐 남극, 북극, 뭐 북위 몇 도 이런 답을 할 수도 있죠. 거기가 세상의 끝이다. 아니면 우리나라 남해 땅끝 마을에 가면 거기가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제가 학생들하고도 이 얘기를 해보면 되게 참신하고 놀라운 답변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엄마 뱃속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는 건 왠지 다다를 수 없는 것만 같고 내가 영원히 도착할 수 없는 것만 같은 느낌을 주니까 그래도 상상 속으로나마 그곳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들기 때문에 엄마 뱃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잠수정을 타고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는 그곳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할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주 바깥으로 우리가 상상 속에서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시의 신발을 신는다면. 그래서 우주 바깥의 공간으로 나가서 이 중력을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떠다니고 싶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곳이 나의 세상의 끝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끝이 어딘가요라고 생각할 때 선뜻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마도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지금 일단 거기에 갈 수 있나 시간이 있나 뭐 경제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어디로도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시의 신발은 상상의 신발이고 그것을 신고 우리는 진짜 어디로든 갈 수 있다고 마음을 고쳐 먹는다면 우리가 못 갈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세상의 끝은 어디로 설정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시를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요. 구스베리 구스베리 익어가네라는 시를 지금부터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구스베리라는 열매 아세요?
블루베리는 아시죠? 그런 블루베리 같은 아주 작은 알맹이에요. 근데 구스가 거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베리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너무 시고 떫어가지고 막 블루베리처럼 따서 바로 이렇게 먹기는 좀 힘든 과일이래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그 거위들이 이렇게 쪼아 먹으라고 남겨두거나 아니면 요리를 하고 나면 이렇게 활용 점정처럼 이렇게 예쁜 모양을 내니까 색깔이 예쁘고 작은 알맹이고 이렇게 붉고 이렇게 색감이 좋으니까 위에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올려서 장식을 하는 역할로 이렇게 쓰이거나 아니면 너무 손을 아리게 만들기도 하고 이 구스베리를 다듬을 때 너무 시고 떫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렇게 뭐 잼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하는 후 가공을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일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삶에 참 시고 떫은 순간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시고 떫은 것들을 내가 견뎌야 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삶의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견뎌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 내가 너무 견딜 수가 없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밉고 싫다는 생각이 들 때 누군가 시의 운동화를 나한테 가져다 줘서 너 지금 세상의 끝으로 갈 수 있어. 내가 너인 척 잠깐 그 아리고 손을 아리게 하는 구스베리를 대신 한번 그 제조하는 일을 해줄 테니 내가 너인 척 해줄 테니 너는 여기서 감쪽같이 사라져서 너가 원하는 곳으로 잠깐 다녀와라고 말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시를 읽을 텐데요. 읽는 동안 여러분들도 같이 상상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끝으로 잠깐 여행을 다녀오는 기분을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스베리 익어가네. 흰 운동화를 신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상상을 한다. 구스베리 농장에 사는 너에게 이 신발을 배달하려고. 오늘도 너는 시린 눈총을 받으며 무료하게 구스베리를 반으로 가르고 있겠지. 생과로 먹기에는 너무 신 구스베리. 손을 아리게 하는 구스베리. 이쪽에서 저쪽으로 구스베리 산처럼 쌓고 나면 수레에 실려 들어오는 구스베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구스베리. 너는 중얼거리지.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아.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눈을 감았다 뜨면 구스베리 없는 세계로 순간 이동을 꿈꾸며. 그럴 때 나는 흰 운동화를 벗어 너에게 신겨준다. 마음껏 더럽혀도 좋다는 말에 너는 바닥에 떨어진 구스베리 알갱이를 신발 앞코로 으깨본다. 으깨면 으깨지는 알갱이가 너는 밉다. 한 사람의 실종에 세상은 아무 관심이 없고 나는 너인 척 구스베리를 반으로 가르고 너는 탐색견의 꽃처럼 나아간다. 좋은 신발이었어요. 돌아왔군요, 당신. 구스베리 농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너의 뒷모습은 해저의 이야기로 출렁인다. 구스베리 익어가네. 간청해도 익어가네. 구스베리 열매는 구스베리 나무에서 열리네. 다른 나무를 꿈꿔도 소용없네, 변함없네. 웬일로 노래를 흥얼거리느냐는 사람들의 물음에 너는 세상의 끝에 다녀왔어요 답한다. 너의 호주머니 속에서 심해어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라는 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연주와 함께 또 읽어본 건 처음이었는데 네, 굉장히 좋네요. 옆에서 너무 이렇게 저 선생님의 어디 가서 함부로 못 듣는 연주가 이렇게 시랑 이렇게 포개어지는 또 영광을 누렸습니다. 네. 제가 이 시에 이 친구가 어디 다녀왔는지는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 순간 빈칸이 탁 생기면서 창문 하나가 생기면서 어디로 다녀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뭐 예를 들어 유년의 오두막에 다녀왔습니다.
해변에 돗자리를 깔고 잠깐 누워 있다 왔습니다. 네. 우리를 되게 답답하게 하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을 때 어디로들 가고 싶으신지 좀 궁금해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혹시 제가 여쭤봐도 돼요? 네. 네. 어? 북극으로 다녀오셨어요? 좀 더우셨어요? 좀 추운 곳 가고 싶으셨어요? 네. 아, 그러셨군요. 또 따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 중에 북극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던 말씀이 딱 그 순간 떠오르셨군요. 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네. 또 혹시 어디 다녀오신 분 계세요? 좀 멀리 나는 어디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네. 어디 보리수 나무 아래 다녀오신 분은 없나요? 네, 각자의 어떤 그 세상의 끝으로 잘 다녀오셨기를 바라면서요. 또 저희 한 장 넘겨볼까요? 네, 약간 수업하는 것 같네요, 그죠?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넘겨보실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다음에는 책이 한 권 나오죠. 제가 오늘 실물로 가져오기도 했는데 단어의 집이라고 제가 펴낸 산문집 중에 한 권이에요. 제가 한 4권 정도 산문집을 펴냈는데 그 중에 한 권이거든요. 이 책의 목록을 아주 일부 소개를 조금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영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 많이 펼쳐보셨었죠? 과거 학창 시절에. 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쓰여 있나요? 이제 가나다 순으로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모음 순으로 기역 부분을 보면은 이제 기역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쫙 있고 니은 해당하는 단어들이 쫙 있고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전을 상상하면서 이 책을 쓰기는 했는데 책의 목차를 딱 처음 펼쳐서 보시면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부, 2부, 3부에 제가 다 적진 않았는데 45개의 단어를 이 책에서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 혹시 이게 뭐야 싶으실 텐데 그래도 좀 낯익거나 알만한 단어가 혹시 있으실까요? 다 낯서세요? 아, 잔나비걸상은 아시겠어요? 네. 버섯 이름인 거 혹시 아세요? 아, 그건 모르셨구나. 잔나비라는 말은 우리가 띠 중에도 있으니까 원숭이여서 아마 익숙하실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단어를 처음 보고 잔나비는 원숭이고 걸상은 우리가 이렇게 앉는 의자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원숭이 모양 의자인가 하고 봤더니 이게 버섯 이름이래요. 네, 굉장히 이렇게 판판하게 생겨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너른 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버섯의 이름이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항상 단어들을 주우러 다녀요.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이곳에 내려오면서 계속 좀 표지판을 보면서 재미난 단어들이 있으면 계속 외웠어요. 영월, 영월. 영월은 왜 영월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고 또 오다가 쌍용 쌍용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보이는 단어들이나 글자들 좀 재미난 게 있으면 항상 입으로 외워보고 메모해두고 이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탄생한 책인데 이 중에 혹시 적산 온도 이런 단어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좀 낯서시죠? 근데 아마 물리학을 하시거나 과학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한테는 되게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단어를 어디서 봤냐면 뉴스에서 봤어요. 뉴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일기예보 소개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내일 날씨를 알려주는. 근데 그 코너를 설명하는데 적산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그 사전적인 의미만을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해요. 예를 들어 작물이 발화부터 성수까지 필요한 최소 열량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리송하기도 하고 어렵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 날씨 코너에서 어린아이의 눈에 맞춰서 이 적산온도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와 너무 좋다 하고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었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식물들이 봄이 되면 몸 안에 온도를 저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저금통이 다 차면은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아 하고서 이제 이 적산 온도라는 게 어렵고 딱딱하고 낯선 단어가 아니라 우리한테 좀 익숙하고 또 친숙하고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단어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만약에 어떤 나라는 존재도 하나의 어떤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 몸에 저금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다면, 말들이 있다면 그 말들은 무엇일까라는 상상을 제가 해보게 됐고 제 몸에 저금되어 있는 좋은 말들을 하나 둘 떠올려 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아주 오래전에 저의 은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희연아 환히 지내라 라는 말이 불쑥 또 제 안에 떠올라서 저금통에 하나 정립, 동전 하나 정립, 또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또 제 안에 들어와서 동전 하나 또 정립.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게 계속 내 안에 저금되어 있는 좋은 말들을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한 꼭지 적어서 이 적산온도라는 단어의 집에 저만의 정의를 써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단어 생활자라고 저를 좀 소개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뭐뭐 생활자라는 말을 좀 관용적으로 최근에 많이 붙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단어를 생활한다, 단어를 살아간다 라는 게 어떤 뜻일까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단어를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보통은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그 단어나 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품고 있는 놀라운 세계를 깊이 넓게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사유의 재료로 확장해서 생각해보고 싶다라는 관점이 투영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확정된 정의들이 있잖아요. 책상은 이런 뜻이고, 뭐 사랑은 이런 뜻이고 하는 정의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정의들이 우리한테 꼭 맞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의미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피아노라는 단어의 정의를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펼쳐서 찾아봤을 때.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뭐 건반 악기다, 뭐 혹은 몇 개의 건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런 정복값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어린 시절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꿈꾸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 꿈을 갈망해 왔지만 어느 순간 그 꿈을 버려야 했던 사람에게 피아노는 그냥 단순한 건반 악기가 아니겠죠. 그 사람의 역사 안에서 삶 안에서 그 피아노라는 게 굉장히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되기도 하고 영원한 갈망의 무엇으로 또 자리에 있기도 할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의 내리는 피아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피아노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의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단어의 뜻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그 단어가 나한테 인상적이거나 중요하다면 그게 왜 나의 삶에 중요할까? 내 삶하고는 어떻게 맞물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나만의 새로운 단어의 뜻을 만들어 나가고 내가 단어 사전을 편찬하는 사람이 돼서 내 단어 사전에는 몇 개의 단어가 수록될 수 있을까? 그 단어들의 뜻은 각각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시를 쓰는 과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단어 생활자 혹은 단어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좋은 쪽으로 나은 쪽으로 견인해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아주 사소한 단어 하나라고 해도 우리가 무언가를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고 확장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태도는 삶을 환기시켜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갇혀 있는 것 같았던 삶을 회전시키고 전환시키는 힘이 되어 주기도 하잖아요. 그건 삶에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의 단어의 집으로 초대해서 저는 이런 단어들과 이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책장을 딱 덮은 다음에는 이제부터 그럼 내가 내 단어 사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단어 생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45개의 단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해드리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탕종이라는 이름의 제목의 글이자 또 단어인데요. 혹시 제빵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실까요? 혹은 빵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던가 하는 분에게는 이 탕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것이실 텐데 제가 저희 동네에
예전에 살던 동네긴 한데 굉장히 유명한 그 이영자 씨가 그 한 번 다녀간 뒤로 절대로 빵을 사 먹을 수가 없는 빵집이 있어요. 그 식빵 전문점인데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갔는데 빵이 진열대에 대체로 없고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서 다 사가는 바람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3개월 있다가나 그 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빵 하나 먹기가 이렇게 힘드나 싶어서 어느 날은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 앞을 그냥 산책하듯이 지나가는데 빵이 진열대 이렇게 3개 남아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바로 들어가서 빵을 사려고 했는데 사실은 3개를 다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알지 못하는 2명의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사가지고 왔는데 그 빵의 이름이 단호박 크림치즈 탕종 식빵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탕종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딱 잘라봤는데 진짜 단호박하고 크림치즈가 진짜 이만큼씩 꽉꽉 들어차 있는 그런 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집도이가 된 심정이었어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반으로 딱 펼치니까 딱 이렇게 칼로 가르는 정말 의사의 심정으로 이걸 반으로 잘라봤더니 너무나 근사한 빵이 딱 나타나서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빵을 다 먹고 나서야 탕종이라는 단어의 뜻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빵 기법인데 보통 우리가 반죽을 만들 때 이스트 효모를 넣어가지고 빵을 이렇게 좀 부풀리는 발효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 탕종 기법은 그 이스트라는 게 되게 인위적으로 갑자기 훅 빠른 시간 안에 부풀리게 만드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건데 요것은 그냥 따뜻한 물을 머금게 해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천천히 그 빵을 부풀게 만드는 발효 기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너무 근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빵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태도이자 어떤 하나의 양식으로 삼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너무 채찍질을 하잖아요. 빨리 해야 된다. 너 지금 당장 어느 시일에 맞춰서 언제까지 이런 압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몸이 막 이스트 그 효모의 그 화학작용에 의해서 막 부풀려지는 것 같은 버거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이건 되게 천천히 내가 스스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스며서 스스로 부풀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기다림의 미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제빵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게 탕종이라는 게 이게 받침이 이응이라서 마치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 이런 산사에 오면 종소리 듣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탕종하면 왠지 이렇게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언어적으로 음성학적으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해서 이걸 나의 비밀 주문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불안한 감정이나 좀 부정적인 감정이 마구마구 자라날 때마다 제가 속으로 탕종하고 연불 외듯이 탕종 하면은 마치 저를 위한 그 종소리가 이렇게 저에게 소리의 움막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움막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상상적인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저의 일종의 저의 주문처럼 이 탕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단어들에 둘러싸여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유심히 지켜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내 삶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채굴해보지 않았거나 줍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단어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시인과의 대화를 하셨으니 나도 오늘부터는 좀 시인의 마인드로 좀 살아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단어는 뭐가 있을까 좀 주워 보시고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단어들을 채집해 보시고 그 단어의 새로운 정의도 한번 내려보시고 그런 작업들을 조금 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고 탕종이라는 단어도 선물로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 또 넘겨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맨날 단어들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시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평소에 저의 그 어떤 피와 살 같이 이 언어를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미끄럼틀 하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기분을 느껴보기도 하고 바람 하면서 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느껴보기도 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어떤 단어들이든 제 몸에 냉장고 자석처럼 이렇게 제 몸에 붙여봐요. 그래서 어떤 단어는 그냥 뚝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어떤 단어는 굉장히 오래 붙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어들은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편의 시가 되어 있어요. 제 몸에 아주 오래 붙어 있는 그런 단어들은, 그러니까 제 삶의 어떤 부분과 꼭 아귀가 잘 맞아서 톱니가 잘 맞아서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리 막 멋있고 막 외래어 막 아주 근사한 단어들도 몸에 붙여봤는데 자꾸 뚝뚝 냉장고 자석이 다 한 것처럼 떨어지면 그건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단어는 아무리 근사하더라도 제 시에 초대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한 편 한 편의 글을 써내려가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읽을 시는 두 가지 단어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시예요. 보통 우리가 신비롭다 혹은 신기하다라는 단어를 비슷한 의미를 거느린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비하다와 신기하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단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비롭다 할 때는 어떤가요? 왠지 와 진짜 신비롭다 하면서 몸이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느낌이 드는 반면 저한테 신기하다라는 것은 약간 팔짱 끼고 멀리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느껴지는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둘 중에 내 삶에 어떤 단어를 좀 드릴까 하고 냉장고 자석처럼 또 그 두 단어를 붙였을 때 신기하다라는 단어는 뚝 떨어졌고 신비롭다는 단어는 오래 붙어 있었어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규모라는 단어가 있고 규격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둘 다 같이 몸에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 붙여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규격화하다 굉장히 딱딱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체국에 갔을 때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보내야 되는 물건보다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 이런 그 뾱뾱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만큼 에어캡을 그 안에다가 넣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는 곳에 자꾸 담기려고 하면 그렇게 규격화되는 것이고 뭔가 빈 곳이 있거나 너무 꽉 끼거나 하는 느낌을 주는 반면 규모라고 하면 굉장히 좀 내가 어디든 담길 수 있고 물이 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가 항아리에 담기면 항아리와 잘 어우러지고 또 내가 어떤 우물에 담기면 우물과 잘 어우러지는 것 같은 그런 규모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석처럼 단어를 붙여보면서 성숙하다 아니면 성장하다 중에서도 저는 성숙을 택할 것 같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항상 저울을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혹은 자석처럼 붙여보면서 이제 저에게 더 맞는 단어들을 저는 채집하는 사람인데 이 신비하다와 신기하다라는 단어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시를 쓰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맨날 저는 이런 거 궁금해해요. 비스켓하고 크래커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타야 되는 버스가 저기서 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풀리지 않고 궁금하니까 검색을 하느라고 타야 될 버스를 놓쳤어요. 그 장면에서부터 출발한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한 삶. 계단을 허겁지겁 뛰어내려왔는데 발목을 삐끗하지 않았다. 오늘은 이런 것이 신기하다. 불행이 어디 쉬운 줄 아니? 버스는 제 시간에 도착했지만 또 늦은 건 나다. 하필 그때 크래커와 비스킷의 차이를 검색하느라. 2번의 여름을 흘려보냈다. 사실은 비 오는 날만 골라 방류했다. 다 들킬 거면서 정거장의 마음 같은 건 왜 궁금한지, 지척과 기척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을지, 장작을 태우면 장작이 탄다는 사실이 신기해서 오래 불을 바라보던 저녁이 있다. 그 불이 장작만 태웠더라면 좋았을걸. 바람이 불을 돕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소식 끓고 소식 끓고 세상 모든 펄펄의 리듬 앞에서 나는 자꾸 버스를 놓치는 사람이 된다. 신비로워 딱따구리의 부리 쌀을 세는 단위가 하필 톨인 이유 잔물결이라는 말 솥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른다. 다만 신기를 신비로 바꿔 말하는 연습을 하며 솥을 지킨다.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 내겐 그것이 중요하다. 네, 라는 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삶이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저도 삶이 참 빤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참신하게 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와, 이렇게 참신하단 말이야? 또 빤하네? 근데 참신하긴 하네?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몇 가지 항목을 좀 나열해 봤는데 저는 매일매일 저를 신비롭게 만들었던 것들의 목록을 또한 채집하는데요. 딱따구리가 부리가 있고 이렇게 콕콕콕콕 이렇게 쪼잖아요. 어느 날은 그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생명의 신비죠. 어쩜 저런 모양을 부여받았을까? 어떻게 저런 부리가 생겨났을까? 물론 이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영혼이 딱따구리의 부리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쌀 세는 단어가 한 톨 두 톨이잖아요. 마치 요정 같기도 하고 이 톨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런 어떤 신비로움을 이루고 있는 제 삶에서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혹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신비의 목록들, 그 세세한 목록들을 많이 채집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삶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고 그런 삶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스스로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한 편의 시를 또 쓰게 됐습니다. 마지막 시 한 편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시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일이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남들이 안 보는 것도 조금 더 많이 오래 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제 안에 굉장히 나쁘고 슬픈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언어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감정을 던져두고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오늘의 슬픔에는 어떤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까? 내 오늘의 불안에는 어떤 별명을 붙여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편의 이제 시집을 펼쳐서 읽을 때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나한테 도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나한테 굉장히 위안이 되고 마치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건 내 안에 어떤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있고 언어화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시인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언어화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하나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정말 잘 느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이름 붙여주려고 애쓰는 일이 아닐까 싶고 그게 이 세상에 시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이름을 붙여본 경험을 한 편의 시로 옮겨본 것인데요. 왼쪽에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이건 일러스트레이터 윤예지라는 분께서 그린 그림을 우연히 제가 어느 날 보게 됐는데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좋아서 이 시를 쓰게 됐어요. 지금 흑백으로 인쇄가 돼서 아마 색감을 상상하기 어려우실 텐데 오늘 저희가 시의 신발을 신으면 어디로든 갈 수 있고 어떤 상상이든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시가 굉장히 푸른 빛으로 되어 있고 이 눈물이 나는데 하면서 이렇게 꾹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래 호수처럼 굉장히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는데 이건 다 푸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색 눈물과 푸른색 호수가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을 보고 제가 느꼈던 마음을 파랑이라고 부르는 시를 한번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파랑. 호수
마음의 푸른 멍이라는 그림을 봤어요. 눈에서 떨어진 것이 파랗게 고여 있었어요. 파랗구나, 참 파랗구나 골똘해지는데 지금껏 내가 파랑을 몰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걷게 되는 날이 있어요. 거리를 걷는데 마음을 걸어요. 마음이 길이구나. 마음이 놀이터고 전봇대고 표지판이구나. 알게 되는 날이 있어요. 가지 끝에 매달린 노란 종 같은 개나리, 개나리. 개나리는 어쩌다 개나리가 되었을까요? 내 마음이 지옥인 것에 이유가 없듯 종이 비행기의 추락과 깨진 유리창 사이에도 아무 연관은 없겠지만 나는 불투명하고 오늘 처음 파랑을 배워요. 장작처럼 쌓여있는 파랑, 포도송이처럼 알알이 매달린 파랑. 그런 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파랑은 그물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물고기,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 부르는 노래. 가만히 가만히 내가 나를 들으면 돼요. 파랑은 총성이 울리고 출발선에 서 있는 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해는 지는데 나의 절망은 가볍고 슬픔은 뻣뻣해요. 구겨볼까요? 던져볼까요? 서둘지 않아요.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까. 파랑이에요. 트럭 아래 숨어 멍하니 이쪽을 보는 검은 개의 슬픈 눈. 운동화 끈이 풀린 채 걸어가는 4월의 달빛에 대해서도 이제 나는 그것을 파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일으켜 걸어요. 숨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좀 이름을 붙여보면서 오늘 내 슬픔에는 어떤 색깔을 붙여줄 수 있나, 어떤 별명을 붙여줄 수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만의 단어의 집도 차곡차곡 단어를 모아가시는 그런 가을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